하루 차이 최후 진술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군요. 그러니까 내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있는 날이죠. 그 다음 날인 26일에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이 사실상 마무리가 되는 날이죠. 그렇다면 거기서 이재명 대표의 최후 진술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좀 스케줄을 좀 살펴볼까요? 화면으로 정리해 보죠. 자, 지난해 11월에 1심이 나왔어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그리고 2심, 이게 오는 26일 결심 공판이에요. 그러면 결심 공판이면은 뭐 사실상 재판은 마무리가 되고 선고만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절차 30 대법원 재판이거든요. 이렇게 좀 일정이 잡혀 있는데 이경민 변호사, 일단 2심이 26일에 결심 공판, 그러니까 결심이라는 거는 검찰에서 구형을 한다는 건데 그러면 선고는 2심 재판 선고는 언제쯤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보통 검찰 구형이 있고 나서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정도 뒤에 이제 선고를 하게 되거든요. 한 달. 예, 그래서 아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예상컨대 2월 26일에 변론 종결을 하게 되면 예. 그러면 결심을 하고 나서 이제 한 달 정도 뒤면 3월 말 정도. 3월 말. 예, 그 정도 아마 선고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습니다. 여기서 이게 어려운 질문인데 이재명 대표 2심 재판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어느 게 더 빠른 겁니까? 지금으로선? 기존에 이제 탄핵 심판 선고의 그런 뭐 일정을 비교를 해봤을 때는 탄핵 심판이 보통은 뭐 14일 정도 미만으로 이제 선고가 됐었거든요. 예.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뭐 내일 이제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기일을 지정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내일 다음에 선고를 언제 합니다를 정할지 예. 아니면 나중에 알려줄지.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매일같이 아마 이제 그 재판관들도 평의를 할 것 같아서. 예. 아마 선고기는 좀 예상컨대 이제 뭐 추후 지정을 하겠다라고 할 것 같고 내일은 안 나올 수도 있다 이거죠. 그렇게 된다면 말씀드렸듯이 14일이라고 했지만 그게 반드시 내일 기준으로 해서 14일이 될지 이거는 뭐 예상을 할 수는 없는 거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빠르게 진행을 했던 건 우리가 이제 국정 공백이 계속 길어지고 이게 헌정 질서가 불안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안정시키기 위한 그런 이제 헌법재판소의 의지가 반영이 됐으니 예. 그런 걸 고려하면 적어도 이제 한 달까지 뒤로 미뤄지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봤을 때는 뭐 이재명 대표의 그런 이제 결과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이제 나오지 않을까. 먼저 나올 가능성이 예, 있는 거 그럴 아니야? 가능성이 조금 더 점쳐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게 이재명 대표의 이제 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이 아까 3월 말쯤으로 보인다는 거 한 달 뒤라고 통상 대법원 선고는 언제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대법원 선고도 이제 그 이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633 원칙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1심 선고가 이제 공소 제기 후에 6개월 내에 결과가 나와야 예. 되고 그다음에 이제 2심은 3개월, 뭐 대법원도 3개월 이렇게 강행 규정으로 이렇게 근데 지금까지 다 안 지켜줬어요, 그거. 그렇습니다. 1심도 이제 2년 2개월이 걸렸는데 근데 2심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3개월을 초과를 하게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이 결과를 지금 내는 거는 맞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걸 비춰본다면 사건 자체가 쟁점이 막 아주 복잡한 사건은 아닙니다. 그런 걸 감안을 하고 항소심에서도 이제 뭐 새로운 증인을 뭐 불러서 이제 증인 신문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걸 그런 걸 감안을 했을 때는 대법원에서 결과가 나오는 것도 이 2심에서 결과가 나오고 나서는 그렇게 오랜 시일이 걸리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게 따지게 되면 뭐 2심에서 이제 3개월 조금 더 이제 초과가 됐으니까 이 3심에서도 그 정도 기간 비슷하거나 아니면 3개월 정도? 예, 그 정도를 넘어서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예, 그러면 이렇게 3월 말에 3개월이면 조금 빠르면 5월 말이고 좀 늦어지면 6월 정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5말 6초라는 얘기도 나오던데 또 그렇게 계산이 되나 봅니다. 이건 아직 몰라요, 지금. 짐작을 하는 것뿐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 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과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거는 이겁니다. 이거. 가정을 해야 됩니다. 이걸 설명하려면. 우선 두 가지인데 가정이. 조기 대선이 열린다는 가정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이 2심 재판에서도 1심처럼 당선 무효형이 나온다는 가정을 해봐야 됩니다. 이 두 가지 가정이 다 이루어진다면 이동학 전 최고위원. 네. 이 두 가지 가정이 다 이루어진다면 조기 대선이고 2심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당선 무효형이 나온다면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는 차질을 빚는 겁니까? 차질이 없는 겁니까? 차질을 빚을 게 없죠. 없습니까? 예, 그렇죠. 오. 왜 그러냐면 이미 대법원 선고가 나는 것도 아니고요. 예. 2심이고요. 민주당에서 혹은 이재명 대표 측에서 지금 완전히 이 결론을 내놓은 것은 예. 이 지금 재판 자체가 이 과정 자체가 부당하다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기소였기 때문에
분명히 이 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상대적인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예. 이재명이 완전히 이 검찰에서는 대놓고 그냥 거의 정치보복의 수준으로 이거를 지금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판만 지금 100여 차례 이상 참석을 했고요. 이 과정에서 압수수색만 300여 차례가 넘도록 받았습니다. 이렇게 수사를 한 경우가 있었나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전체를 지금 말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예. 지금 이 과정이 그래갖고 지금 뭐 몇 가지 하는 재판만 지금 4-5개가 예. 진행이 되고 그러면은 있는 이 상황인데 선거법 위반용 재판에 좀 집중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집중을 한다 하더라도요. 저는 예. 사실 무죄 나올 가능성도 있다 보지만 오. 지금 말씀하신 가정대로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예. 사실은 저는 그냥 흐름에는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이미 그러한 상황들은 여론에 이미 반영이 돼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대선을 치르는 데는 문제가 없고 또 대선을 치르고 나면 사실은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소추 이것이 이제 중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선을 이후에 혹시라도 당선이 되면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은 크게 있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전 대변인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 힘에서도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은 이재명 대표는 마땅히 대선에 출마하면 안 되죠. 이거는 뭐에 비유할 수 있냐면요. 자, 만약에 금년에 조기 대선이 있게 된다면은 3년 만에 대선이 있는 겁니다. 예. 2020년에 도쿄 올림픽이 20년에 열리지 않고 21년에 열렸죠.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 그래서 24년 파리 올림픽과 간격이 3년이었습니다. 예. 자, 2021년 도쿄 올림픽에서 은메달 딴 선수가 도핑 테스트를 받아요. 1차 검사에서 약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거 약물 검사 3번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내가 은메달리스트니까 다음 올림픽에서 금메달 딸까 봐서 나를 탄압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핑 테스트를 정밀하게 하는 거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러면서 스포츠중재재판소 스위스까지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3년을 끌어서 파리 올림픽에 또 나와요. 그걸 동료 선수들이 인정하겠습니까? 경쟁하는 다른 팀에서 인정을 하겠습니까? 전 세계의 시청자들이 올바르다고 보겠습니까? 3년 정도면은 약물 복용 여부에 대한 결과가 나와서 자격 정지든 영구 퇴출이든 결정이 돼야지 맞죠.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정치의 기본적인 수단은 말 아닙니까? 예. 그 말을 본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스포츠에서 약물 복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경기의 기본 규칙을 어긴 겁니다. 그게 3년이나 지나는 동안에 판단이 안 나와서 직전 대선에서 허위 사실 공표를 한 혐의로 1심 당선 무효형을 받은 후보가 2심에서 또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도 대선에 그대로 나온다? 이걸 국민들께서 납득하지 못하실 거고 사실은 민주당원들도 내심 납득을 못할 겁니다. 2심까지 당선 무효 나오면은 출마하지 않는 것이 정도다. 그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두 분 아주 치열하게 요거 결과를 봐야 이제 그때 상황을 알 수 있는 건데 이경민 변호사께는요. 이것도 좀 가정이 필요하네요. 조기 대선을 좀 가정해 보겠습니다. 조기 대선이 열린다는 가정 하에 만약에 대선일 전에 뭔가 대법원에서 2심 나오고 나서 막 서둘렀어요.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대선일 전에 확정이 돼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뭐 진행이 돼서 확정이 됐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어쨌든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 맞기 근데 때문에 지금 막 이 대선일까지 안 오고 막 선거운동 벌이고 막 이럴 상황이잖아요. 근데 대법원 판결 나와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뭐 좀 해석의 여지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당선 무효형이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후보자의 자격 자체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출마를 못하는 게 딱 적용이 돼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예.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뭐 일단은 그런 뭐 상황이 만들어질지는 사실 좀 애매합니다. 그게 가정입니다, 예, 맞아요. 근데 그런 가정을 하게 된다면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후보자의 자격 자체가 이제 뭐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요건에 들어가서 뭐 그런 경우라면 이제 피선거권도 박탈되고 그 후보자의 중간에 자격 자체도 후보가 사라지거나 바뀌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요? 이건 대선일이 아니고 이것도 가정이에요. 조기 대선 가정하고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됐다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대선에서. 근데 그 뒤에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이 되면 이것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 또한 뭐 후보자의 신분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을 때랑 비슷한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 또한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게 예. 그 형사 불소추 특권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어쨌든 이제 형사 소추되지 소추되지 아니한다. 않는다죠. 근데 이제 그게 국정 운영이 어쨌든 뭐 이런 뭐 재판으로 인해서 이제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지 말라 그런 이제 취지의 그 조항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의 연장선상에서 이거를 이제 대통령의 신분이 됐는데 과연 박탈을 하는 것이 맞나 또 이렇게도 또 해석을 할 여지가 생길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뭐 여러모로 지금 상황에서는 뭐 가정을 한다라는 걸 이제 전제로 이제 말씀을 가정을 드린다면, 전제로 합니다. 예, 그런다면은 이제 뭐 이 요건
그 자격 자체가 또 박탈이 된다라는 의미로 좀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송영훈 전 대표께서 어떻게 판단하세요? 송영훈 대표도 변호사시니까 이거 좀 죄송합니다. 사실 정치권에서 이게 알게 모르게 얘기들을 해요. 이거에 대해서 가정을 하면서. 일단 이 후보 교체 문제는요.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대표가 후보 등록을 했는데 등록을 하고 나서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다. 예. 그러면 민주당 후보는 없는 겁니다. 우리 공직선거법 51조에 보면은요. 대통령 후보를 교체할 수 있는 경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 등록을 하고 나서 후보가 사망을 하면 예. 후보 등록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추가 등록을 한번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당이 새로운 후보를 세워서 그 경우에만 가능하고 그 외에는 후보 교체가 불가능합니다. 즉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후보 등록 후에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다. 예. 조기 대선이 있게 됐을 때 민주당의 후보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원들이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럴 가능성도 산술적으로 배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 헌법 84조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어느 방송에 나와서 그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고 나면은 재판이 중단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주장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다수설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다수설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일전에 헌법학자 7명의 교과서를 찾아본 적이 있는데요. 예. 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에 이미 피고인의 신분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경우에 그러면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은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서술한 헌법학자가 그 7분 중에 단 한 분도 없었습니다. 교과서에 그게 서술이 되어 있어야 다수설인지 아닌지 셀 수가 있는데 예. 뭘 보고 다수설이라고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초현실적인 상황이 초래된 것 자체가 사실 이재명 대표가 8개 재판, 12개의 범죄 혐의, 5개 사건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제발 이쯤 되면은 민주당원들 불안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대선에 나올 생각은 접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제 법조인은 이건 어떻게 아니지만 생각해요? 실제적으로 대통령이 당선이 돼가지고 그 이후에 판결이 전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헌법에서는 내란죄 혹은 외환죄라고 정확하게 해놓은 이유는 내란죄와 외환죄를 저지르면 국민의 예. 신뢰가 완전히 그냥 망가지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국정 운영을 할 기회를 주는 것 자체가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건 명확하게 형사소추의 대상으로 넣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죄가 아닌 것이 다른 죄를 가지고 그것이 재판이 그냥 진행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정 운영 자체가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라는 기본 토대가 그 조항에 녹아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이재명 대표가 당선된다고 한다면 그 재판은 멈추는 게 맞다. 그리고 법원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고 대한민국 유권자 혹은 국민 어떤 이런 정서를 다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 재판을 그대로 진행한다라는 거 하는 것은 전 대법원으로서도 그런 판단을 내리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게 전례가 없는 일이라서 이게 의견들이 계속 갈리고 있어요, 지금요. 그리고 법에도 또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지도 않아요, 지금. 해석이 좀 필요한 상황으로 가거든요. 물론 가정과 가정을 한 뒤에 있을 상황에 대한 얘기였습니다.